정은주는 48세, 평생을 가정식 반찬가게 하나로 버텨온 여자였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무와 배추를 다듬고 밤 9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게 일상이었죠. 12평 남짓한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혼자 살기도 빠듯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사는 게 당당했어요. 그런 은주에게 갑작스런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죠. 전화를 건 건 차남인 은주의 남동생 정기철이었어요. 누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기철의 목소리는 의외로 덤덤했어요.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마치 사무적인 보고를 하는 것 같았죠. 언제 돌아가셨는데? 은주는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1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막상 죽음 소식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젯밤이에요. 심장마비였대요. 장례식은 모레부터 사흘장으로 할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말이 떠올랐거든요. 10년 전 아버지는 은주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넌 내 딸 아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은주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날 은주는 아버지에게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을 뿐이었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은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명절에도 아버지 생신에도 만나지 않았죠. 은주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어디예요? 시립 장례식장 3층이에요. 그런데 누나, 기철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뭐예요? 유산 정리하는 문제인데.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집하고 땅하고 예금 좀 있는데 그건 다 저희가 상속받기로 했어요. 은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전부요? 아버지 유언이에요. 생전에 공증까지 해놓으셨거든요. 누나는 아버지가 특별히 남겨두신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산소 주소요. 아버지 산소는 누나가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은주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수억 원어치 재산은 모두 동생이 가져가고 은주에게는 산소 관리만 맡기겠다는 건가요? 네 아버지 산은 우리가 상속받는다. 너는 묘소에 절이나 하러 가. 기철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의 사흘은 더욱 참담했어요. 조문객들은 모두 기철 부부에게만 인사를 했고 은주는 마치 남처럼 취급받았어요. 심지어 영정 앞에서 절을 하려는 은주에게 기철 아내가 말했어요. 언니, 애매하게 나서지 마세요. 아버님이 생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은주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화장터에서도 은주는 뒤쪽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은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정말 끝까지 저를 미워하셨군요. 장례가 끝난 후 기철이 은주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이게 아버지 산소 주소예요. 거기서 산소 관리비는 누나가 내셔야 해요. 은주는 종이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했어요. 시 외곽산 속 어딘가였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지명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왜 저한테만 이걸 맡기셨는지 말씀하셨나요? 몰라요. 그냥 은주한테 맡기라고만 하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까지 은주를 외면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산소 주소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그날 밤 은주는 반찬가게 뒷방에서 혼자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미워도 그리운 게 가족이었어요.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은주는 드디어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정기철이 준 주소를 들고 시외버스를 탔는데 갈수록 길이 험해지더라고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더니 결국 버스에서 내려서는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여기가 맞나? 은주는 산길을 헤매며 중얼거렸어요. 주소를 적은 종이가 손에서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이런 외진 곳에 아버지 산소가 있다니 도대체 왜 이런 곳을 택하셨을까요? 1시간을 더 올라가서야 겨우 묘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참담했어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고 묘비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죠. 심지어 뱀이 스르르 지나가는 게 보여서 은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 이런 곳에서 혼자 계셨구나. 은주는 마음이 미어졌어요. 아무리 소원했다지만 이렇게 방치해둘 수는 없었거든요. 은주는 가방에서 호미와 낫을 꺼내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으앗! 잡초를 뽑다가 가시에 찔려서 손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운했던 마음도 원망했던 마음도 이 순간만큼은 잊고 싶었거든요. 2시간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나니 드디어 묘비의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만수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죠. 은주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찾아왔어요. 미안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묘비 뒷면에 희미하게 뭔가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묘비 뒤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게 뭐지? 묘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많이 지워졌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죠. 그 산을 내가 지켜다오, 은주야. 은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건 분명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새기신 게 틀림없었죠. 하지만 그 산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산을 지키라고? 은주가 다시 묘비 주변을 살펴보는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묘비 바로 옆에 녹슨 철제 말뚝이 삐뚤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묘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죠. 이건 또 뭐지? 말뚝을 자세히 보니 끝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걸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았죠. 은주는 호기심이 생겨서 말뚝 주변을 파보기로 했어요. 삽을 가져오지 못한 은주는 호미로 조심스럽게 땅을 팠어요. 30cm 정도 파내려갔을 때 딱딱한 뭔가에 호미가 부딪혔어요. 뭔가 있네. 더 파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꾸러미가 나왔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가 들어있었죠. 토지등기사본?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 일대 산 전체의 토지등기사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등기상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산을 사셨다고? 은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생전에 고물상을 하시던 아버지가 이런 큰 산을 살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매매계약서도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모두 아버지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일부 계약서에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지? 은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서류를 묘비 옆에 묻어두셨을까요? 그리고 산을 지켜달라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해가 저물어가자 은주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고 산을 내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버지가 숨기고 계셨던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며 은주는 휴대폰으로 정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철아, 아버지가 땅을 사신 적 있어? 땅요? 무슨 땅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산소 관리 잘하고 올게. 은주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문제는 혼자서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밤늦게까지 서류들을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버지께서 뭔가 중요한 걸 은주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었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은주는 묘비 뒤에 새겨진 글귀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 산을 내가 지켜다오, 은주야.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은주는 새벽부터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아버지가 묻어둔 서류들을 들고 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중개업소 사장인 김대리는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어요. 은주는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 등기를 좀 봐주세요. 제 아버지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서요. 김대리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는데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가 이상한가요? 이 산 전체가 조각조각 쌓인 계약으로 쪼개져 있네요.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은 작년에 대한건설에 팔렸고 저기 저 부분은 삼성개발에 넘어갔어요. 김대리가 컴퓨터를 켜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원래 소유자가 모두 정만수 씨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팔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산을 다 소유하고 계셨다고요?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고물상을 하시던 아버지가 그런 큰 산을 사실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보세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조금씩 사들이신 것 같아요. 총 5만 평 정도 되네요. 5만 평이요? 네, 시가로 따지면 지금 최소 30억은 좋게 나갈 거예요. 은주는 어지러워졌어요. 30억?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김대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뭔 문제요? 이 산 과거에 폐기물 매립 문제로 환경청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특수지역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김대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1980년대에 이 일대에 불법으로 산업 폐기물을 묻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대요. 그래서 토양오염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깨끗하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건설사들이 이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혹시 땅속에 뭔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은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문제 많은 땅을 사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켜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직도 약 3분의 1 정도는 정만수 씨 명의로 남아 있어요. 왜 끝까지 안 파신 걸까요? 은주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부동산에서 나온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9시 은주가 반찬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죄송한데 영업 끝났어요. 은주가 돌아보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서더라고요. 인상이 험악해서 은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정은주 씨 맞죠? 키 큰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누구세요? 우리는 대한건설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히 얘기 좀 하죠. 남자들이 문을 닫고 은주 쪽으로 다가왔어요. 은주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었어요. 무슨 얘기요? 정만수 씨가 소유하고 계셨던 그 산 말이에요. 혹시 거기 손대실 생각 있으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세요? 상관 많아요. 우리가 그 땅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정은주 씨가 나서서 방해하면 곤란해요. 작은 키의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방해라니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산 손대지 마세요. 알겠죠? 키 큰 남자가 은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은주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만약에 말 안 들으시면 이 가게도 장사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남자들은 말을 마치고 가게를 나갔어요. 은주는 그들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도대체 뭔 일이야? 은주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왜 건설회사에서 협박까지 하면서 그 산을 포기하라고 할까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산을 내가 지켜다오, 은주야. 혹시 아버지께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래서 은주에게만 그 비밀을 맡기신 걸까요? 은주는 결심했어요. 무서워도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니까요. 협박을 받은 다음 날 은주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동생 정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뭔가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철아, 나야. 누나, 무슨 일이야? 아버지 일로 좀 물어볼 게 있어. 시간 있어? 기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좀, 저녁에 전화할게. 하지만 은주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기철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죠. 기철은 아버지가 물려준 2층 집에서 아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 언니. 기철 아내 송미경이 현관문을 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철이 있어요? 지금 회사에.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일로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유산 문제는 이미 정리됐잖아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유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산을 사신 것 관련해서요. 산? 미경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혹시 아버지가 땅 투자하신 거 알고 있었어요? 뭐, 몰라요. 그런 거.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안에서 기철이 나왔어요. 누나, 갑자기 웬일이야? 기철아, 아버지가 외곽에 산을 사셨다는 거 정말 몰랐어? 기철과 미경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은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너희들 뭔가 알고 있구나. 누나. 기철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말씀하셨거든. 뭐라고 하셨는데? 그 산에는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어.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문제?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말해줘. 나도 알 권리가 있어. 기철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1980년대에 고물상 하실 때 그 산에 폐기물을 묻으셨다고 해. 은주는 머리가 띵했어요. 폐기물을? 당시에는 처리 비용이 너무 비쌌거든. 그래서 몰래. 하지만 나중에 너무 후회하셔서 그 땅을 다 사들이셨대. 은주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 산을 지켜달라 하셨는지, 왜 건설회사에서 협박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하는지. 그럼 너희들은 그걸 알고도 건설회사에 팔려고 한 거야? 누나,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그 돈으로 아이 교육비도 마련하고. 은주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만약에 그 땅을 파서 폐기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환경오염은? 그건 건설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미경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언니가 뭘 아세요? 우리는 아버님 재산으로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은주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졌어요. 동생 부부는 아버지의 죄를 돈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기철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그 산에 정확히 뭐가 묻혀 있는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기철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화학 폐기물하고 의료 폐기물도 좀 있다고 하셨어. 병원에서 나온 거. 은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위험한 것들이 땅속에 묻혀 있다니.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구나. 누나, 이제 알았으니까 그냥 손 떼. 우리는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 은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넌 내 딸 아니다라고 하셨던 건 혹시 은주만큼은 이 더러운 일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하지만 묘비 뒤에 남기신 글귀는 달랐어요. 그 산을 내가 지켜다오, 은주야. 아버지는 은주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날 밤 은주는 인터넷으로 토양 오염과 폐기물 매립에 대해 찾아봤어요. 만약 그런 위험한 물질들이 지하수로 스며든다면 주변 농민들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큰 일을 저질러 놓으셨네요. 하지만 동시에 은주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난했던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셨던 거고요. 은주는 결심했어요. 동생이 뭐라고 하든 건설회사가 협박을 하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겠다고요. 그 산을 지켜서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말이에요. 은주는 다음 날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정확히 어디에 폐기물을 묻으셨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폐기물 탐지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토양오염 탐지 장비 빌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법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요? 개인 땅에 혹시 뭔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업체 직원은 은주에게 간단한 교육을 해주고 금속 탐지기와 토양가스 측정기를 빌려줬어요. 장비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은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아버지 산소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은주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봐 두렵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산소에 도착해서 은주는 먼저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늘은 진실을 찾으러 왔어요. 도와주세요. 은주는 묘비 옆에 박혀있던 녹슨 말뚝을 중심으로 반경 10m 내를 탐지하기 시작했어요. 금속 탐지기가 삐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네. 은주는 표시가 가장 강한 지점을 찾아서 호미로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파니까
딱딱한 뭔가에 부딪혔어요. 이게 뭐지? 더 파보니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안쪽은 비닐로 잘 쌓여 있었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봉투 하나와 편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은주에게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게 진짜 유언장? 은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은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은주야. 아버지가 너에게 너무 못된 말을 했구나. 넌 내 딸 아니다라고 했던 건 정말로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더러운 과거에 너만은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어. 아버지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이산 곳곳에 폐기물을 묻었다. 당시에는 돈이 너무 절실했고 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그 후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특히 내가 사업 실패로 어려워하던 그날 아버지는 깨달았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딸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차라리 너를 내쫓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너는 내가 끝까지 미안했던 진짜 딸이야. 은주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셨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슬펐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 산에 묻힌 건 내 죄이자 속죄다. 기철이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땅을 팔려고 할 거야. 하지만 너만은 다를 거라고 믿는다. 부탁이다, 은주야. 이 땅을 팔지 마라. 대신 이 땅을 되사서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다오. 아버지의 죄를 너의 선행으로 씻어다오. 그러면 아버지도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은주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다른 편지들을 살펴보니 폐기물을 묻은 정확한 위치가 그려진 지도도 있었어요. 총 15곳에 묻혀 있었는데 대부분 화학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큰 죄를 지으셨네요. 하지만 동시에 은주는 아버지의 뒤늦은 참회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던 거죠.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이 땅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시청 환경과에 신고해라. 자수하는 마음으로 써놓은 자백서도 함께 넣어뒀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지겠다. 정말로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자백서도 들어 있었어요. 언제 어디에 무엇을 묻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은주는 상자를 품에 안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자백서를 신고하면 아버지는 죽어서도 죄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산의 오염은 계속 확산될 거고요. 아버지, 정말 어려운 선택을 저한테 맡기셨네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산을 지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은주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동생과 건설회사, 그리고 돈에 눈먼 사람들과 싸워야 할 거라는 거리요. 하지만 은주에게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마지막 부탁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발견한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반찬가게 뒷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거든요. 매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새벽 은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땅뿐만 아니라 이미 팔려나간 땅까지 모두 다시 사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들까? 은주는 부동산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그 산 말인데요. 혹시 팔려나간 땅들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사신다고요? 그게 왜요? 제가 그 땅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김대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돈이죠.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최소 40억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40억이라는 숫자에 은주는 현기증이 났어요. 반찬가게 수익으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은주는 은행에 가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이 한계였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었죠. 사장님, 정말 그 산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김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조금씩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평 단위로도 몇 평 못 사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은주는 우선 가장 작은 구획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1000평짜리 땅 하나를 샀는데 2,500만 원이 들었어요. 은주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죠. 소식을 들은 정기철이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누나, 정신이 나갔어? 무슨 돈으로 그 땅을 사? 내 돈으로 샀는데 뭔 상관이야? 상관 있어. 우리가 계약한 건설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누군가 땅을 사들이고 있다면서. 그래서 누나 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받은 계약금 다 토해내야 한다고. 기철 아내 미경도 함께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가족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버지 유언 어긴 게 먼저잖아. 무슨 유언이요? 공증된 유언장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은주는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아버지의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어서 참았어요. 어쨌든 내 결정이야. 상관하지 마. 누나, 이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기철이 협박조로 말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 은주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새벽부터 반찬가게 일을 하고 오후에는 부업을 찾아다녔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마트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힘이 나요. 무슨 목표요? 좋은 일 하나 하려고 해요. 은주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반찬가게 사장이 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동네에 돌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가 왜 그러는 거래? 돈이 남아도나? 산을 사서 뭐 하려고? 혹시 큰 개발 정보라도 들었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어떤 이들은 은주가 투기꾼이 된 거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정신이 나갔다고 걱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한건설에서 다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정은주 씨죠? 저는 대한건설 부장 최진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개발하려는 땅을 계속 사들이고 계시던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최진호의 목소리는 협박조는 아니었지만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제 돈으로 제 땅 사는 건데 뭔 상관이세요? 물론 상관없죠. 하지만 혹시 우리를 방해할 목적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방해요? 전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사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주는 잠시 고민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은주 씨가 사들이는 속도보다 우리가 개발하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최진호가 떠난 후 은주는 불안했어요. 건설회사가 본격적으로 나서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아버지 산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어둠 속에서 묘비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혼자서는 너무 벅차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은주는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말이에요. 은주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환경운동가인 김민수가 은주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정은주 씨죠? 저는 푸른지구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온 김민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요? 네, 대한건설이 개발하려는 그 산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민수는 30대 초반의 키 큰 남자로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그 개발 계획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환경 영향평가 없이 밀어붙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은주는 망설였어요. 아버지의 비밀을 어디까지 털어놓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땅을 사는 이유가 복잡해요. 혹시 그곳에 환경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대한건설이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런 대규모 개발에 몇 년씩 걸리는데 몇 달 만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증거죠. 은주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 도움을 받아야겠다고요. 실은 그 산에 폐기물이 묻혀 있어요. 폐기물이요? 제 아버지가 30년 전에 묻으신 거예요. 은주는 아버지의 편지와 자백서를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민수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만약 건설 과정에서 이런 폐기물들이 터져나오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은주의 외로운 싸움에 동지들이 생겼어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법률 지원도 해주고 언론 대응도 도와줬어요.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민수가 제안했어요. 기자회견이요? 네, 대한건설의 무리한 개발 계획과 환경 파괴 위험성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정은주 씨 아버지의 참여도 함께 공개하는 거죠. 은주는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죄인으로 불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까봐 무서워요.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려 했던 분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게 더 용기 있는 일이죠. 드디어 기자회견 날이 왔어요. 시청 앞 광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였어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아버지의 참회와 마지막 부탁, 그리고 은주가 그 땅을 지키려는 이유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제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고 죽기 전에 저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셨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대한건설이 그 사실을 알고도 개발을 진행하려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만약 공사 중에 폐기물이 터져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어요. 정기철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분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 남동생입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눈을 감으셨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녁 뉴스에 은주의 인터뷰가 나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대기업의 무리한 개발, 숨겨진 환경오염 위험,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려는 딸의 눈물, 시민 안전 외면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건설사. 대한건설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여론은 싸늘해졌어요. 급기야 회사에서는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정기철은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날 밤 은주의 가게로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나, 우리 완전히 망했어. 계약금 토해내라고 하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한대.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누나가 우리 가족 죽이는 거야. 아버지가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네. 기철아, 말 조심해. 조심할 게 뭐 있어? 이제 다 끝났는데. 미경도 함께 와서 은주를 원망했어요. 언니, 정말 너무해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요? 학원비는 누가 대요?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야.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은주를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은주 씨, 잘하셨어요. 환경 지키려는 마음 정말 고마워요. 대기업에 맞서는 용기가 대단해요. 은주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으니까요.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환경청에서는 은주가 제출한 아버지의 자백서를 바탕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정말 폐기물이 나왔어요? 은주는 환경청 조사관 이상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확히 아버님이 기록하신 위치에서 화학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지하수 오염은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만약 건설 공사가 진행됐다면 큰 재앙이 될 뻔했어요. 은주는 아버지의 정확한 기록에 새삼 놀랐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시며 정확히 기억해 두셨던 거였죠. 이제 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약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15억이요? 네, 하지만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예정이고 대한건설에서도 손해배상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은주는 기뻤어요. 아버지의 죄가 드디어 씻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정기철과 미경은 큰 공경에 처했어요.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물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기로 했죠. 기철아, 내가 도와줄게.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철은 은주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형제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누나가 번 돈도 얼마 안 될 텐데. 걱정하지 마. 뜻밖의 도움이 있었어. 사실 환경운동연합에서 은주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전국의 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지키려는 딸의 마음에 감동했다. 아버지의 참회를 실천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시에서는 그 산 일대를 문화재 보존지역 및 기념공원 후보지로 지정했어요. 환경 파괴를 막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하자는 취지였죠. 정은주 씨 축하드려요. 시에서 공원 조성 예산을 확정했답니다. 김민수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정말요? 네, 내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자연생태 놀이터와 환경교육관이 들어설 거예요. 은주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은주는 새로 조성된 공원을 찾았어요. 산 중턱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나무 도서관도 세워져 있었어요. 와, 엄마, 여기 정말 재밌어요. 조심해, 다치지 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해요. 아버지 묘비에는 새로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의 죄는 이 산에 묻고 나의 사랑은 내게 남긴다. 은주가 직접 새긴 글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한 아이가 묘비 옆에 세워진 작은 안내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아이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은주가 다가가서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곳이야.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딸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부탁한 곳이거든.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젊었을 때 환경을 더럽혔어. 하지만 나중에 정말 후회해서 딸에게 이 산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쁜 공원이 된 거예요? 맞아. 그 딸이 아버지의 부탁을 지켜서 여러분이 놀 수 있는 곳을 만든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공원 한쪽에서는 은주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방문객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과 차를 판매하는 곳이었죠. 예전 반찬 가게의 노하우를 살린 거였어요. 사장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은주는 방문객들에게 조용히 음식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이 산 돈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기억으로 지킨 거예요. 기억으로요? 네, 아버지의 참회와 사랑을 기억해서 지킨 거죠.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해가 질 무렵 은주는 아버지 묘소 앞에서 차 한 잔을 우려 올렸어요.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더 큰 사람이 됐어요. 은주는 이제 정말 평온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자신의 선택도 모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휴대폰으로 정기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철아, 내일 시간 있으면 공원에 놀러와. 조카도 데려오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곧 답장이 왔어요.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일 꼭 갈게.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 말이에요.